한밤중에 손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 저 지금 경찰서예요. 새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말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당직 경찰관은 내 얼굴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새벽 2시경 끈질기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깊은 잠이 산산조각 났다. 침대 옆 협탁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놀라 손을 뻗어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 아래 드러난 액정 화면의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사랑지야.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이 시간에 전화할 아이가 아닌데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지아, 무슨 일이니? 얘야.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 대신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넓은 홀이나 복도 같은 곳에서 울리는 듯 절박한 소리가 뭉개져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지며 가늘게 떨렸다. 경찰서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를 때리는 충격이었다. 경찰서라니, 왜 거기에 있는 걸까? 새아빠가 저를 만졌어요.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전 그냥 저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자기를 공격했대요. 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어요, 할머니. 제 말은 믿어주지 않아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김진석. 그 남자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지하 근처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전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건조한 신호음이 통화를 끊어버렸다. 지아. 나는 먹통이 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침묵만이 되돌아왔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의자에 걸쳐둔 두꺼운 외투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달려나갔다. 현관 철문을 닫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섰다. 낡은 자동차 엔진이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차가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경찰서의 풍경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런 곳에서 보냈지만 용의자의 가족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오래된 커피와 종이,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당직 근무를 서던 경찰은 지치고 경험 없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기계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머님? 격식을 차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접수대 위에 양손을 짚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단호함으로 말했다. 박서윤입니다. 내 손녀, 이지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안쪽 복도에서 제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최민준 경감. 내가 아직 현역에 있을 때 그는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신참 순경이었다. 나를 본 최 경감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직업적인 표정이 놀라움으로 이내 당혹감으로 무너졌다. 박서윤 총경님, 여긴 어쩐 일로? 자네 손녀가 방금 들어온 그 학생인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범죄자를 신문할 때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굳어졌다. 이지아는 어디 있나? 최경감? 그는 내 말투에 잠시 망설였다. 마른 침을 삼키더니 우리 앞에 조사실 두 곳을 가리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개의 잔인하리만치 대조적인 풍경에 속이 뒤틀렸다. 1번 조사실, 그곳에 내 천사가 있었다. 지아는 작고 낡은 쇠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수갑에 채여 있었다. 하얀 불빛 아래 뺨은 부어 있었고 턱까지 긁힌 붉은 상처가 보였다. 텅 빈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와 고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 시선은 옆 조사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구급대원 여러 명이 김진석, 그 빌어먹을 놈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어깨에는 하얀 거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고작 긁힌 상처였다. 그는 다른 경찰관에게 고통스러운 피해자인 척, 걱정스러운 아버지인 척, 완벽한 연기를 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말이 들렸다. 아이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관님, 아마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방에 들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해서 다칠까봐 걱정돼서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책상 위에 있던 뾰족한 무언가를 집어들고 저를 찌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없었다. 방금 공격당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극히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지하가 있는 방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역겨운 만족감의 섬광을 보았다. 그 순간 내 아내 할머니는 한쪽으로 비켜서고 베테랑 수사관이 전면에 나섰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몸짓, 그의 서툰, 거짓말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평생을 범죄와 기만 앞에서 보낸 사람의 본능이 단 하나의 진실을 외쳤다. 저놈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하의 부은 뺨의 선명한 손자국은 마치 잉크 얼룩처럼 번져나가며 내가 수년간 묻어두려 했던 기억의 강물을 끌어당겼다. 한때는 완전하고 행복했던 가족의 기억을, 나는 내 유일한 딸, 수연을 생각했다. 방 전체를 밝힐 만큼 환한 미소를 가졌던 아이, 그리고 수연의 남편이자 지아의 아빠였던 준호를 떠올렸다. 그는 세련된 사람은 아니었다. 시멘트와 철근으로 손이 거칠고 굳어진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은 어린 딸의 작은 손을 잡을 때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매일 저녁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돌아오면서도 아내와 딸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지아를 품에 안아 올리면 아이는 그의 목에 파고들어 하얀 먼지가 셔츠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모든 미소를 지워버렸다. 비계, 회깔, 붕괴 사고, 짧고 차갑고 잔인했다. 준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강하고 쾌활했던 내 딸은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처럼 마케팅 회사 일에 몸을 던졌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캠페인과 숫자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다. 마치 준호가 남긴 고통과 빈자리를 집안 구석구석에서 외면하려는 듯했다. 지아는 상실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고 점차 자기 집안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자주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하며 그 거대한 공백을 나의 존재로 채우려 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극이 있고 2년 후 수연은 김진석을 집에 데려와 소개했다. 그는 금융자문가로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말을 유창하게 했으며 항상 세련된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 때 그는 고급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내 갈비찜이 어떤 식당보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아에게는 다정하게 수학은 잘하는지 물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성공한 남자, 수연에게 푹 빠져 있으며 그녀의 딸을 친딸처럼 대하는 남자. 오랜 고통 끝에 기댈 곳이 절실했던 수연은 그 달콤한 덫에 금방 빠져들었다. 그녀는 희망의 찬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구세주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노파의 직감인지
아니면 경찰의 본능인지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 눈에는 항상 냉정함과 계산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막 사춘기에 접어든 지아에게로 미끄러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건 의붓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살피는 듯한 기묘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 수연은 즉시 방어적으로 변했다. 상처받고 언짢은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엄마, 편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저한테도 지아한테도 정말 잘해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고집을 부리면 딸을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손녀를 지킬 기회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다. 내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13살이었던 지아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어느 토요일 밤 함께 쿠키를 구우며 부엌에 계피와 바닐라 향이 가득할 때였다. 갑자기 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새아빠가 저를 쳐다보는 게 싫어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말이니, 아가? 아이는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엄마가 안 계실 때 저를 많이 쳐다봐요. 한 번은 엄마가 사주신 짧은 원피스를 입었을 때 제 다리를 보면서 이상한 농담을 했어요. 저 무서워요. 가슴속에 싸늘한 냉기가 돌았다. 내 품에 안긴 작은 몸이 떨고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방문은 항상 잠그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전화하며 무슨 핑계를 대서든 최대한 자주 우리 집에 오라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5년이 흘렀다. 5년 동안 불안감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어쩌면 그저 예민한 10대 소녀의 감수성일 뿐이라고, 내 두려움이 과장된 것이라고,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내가 틀렸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나를 꿰뚫어보는 김진석의 오만한 눈빛은 비수처럼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차가운 분노가 가슴을 조여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은 분노를 정밀한 무기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녀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워낸 뒤 전직 총경 박서윤의 갑옷을 입었다. 몸을 돌려 최민중 경감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랜 지인의 다정함이 없었다. 오직 부하 직원을 신문하는 상관의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경감. 나는 그의 직급을 강조했다. 지금 당장 내 손녀와 단둘이 면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건 아이의 권리이고 자네도 그걸 알고 있겠지. 최경감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구급대원이 김진석을 돌보고 있는 옆방을 쳐다봤다. 총경님, 절차라는 게 그가 몇 년 전 내가 직접 가르쳤던 똑같은 규정을 되풀이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절차는 자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최경감. 나는 칼날 같은 냉담함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누군지 아나? 굳이 상기시키게 만들지 마. 5분만 줘. 내 이름의 무게는 여전히 유효했다. 최경감은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켰다. 결국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경찰에게 조사실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금속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갑고 잔인한 공간이 드러났다. 천장의 형광등이 내는 단조로운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으며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만큼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아이는 흐느끼며
간신히 쉰 목소리를 냈다. 몸을 조금 움직이자. 수갑이 금속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롭고 굴욕적인 소리를 냈다. 나는 젊은 경찰에게 몸을 돌렸다. 수갑 한쪽 풀어줘. 내가 명령했다. 그는 망설이며 밖을 쳐다보고 최경감의 승인을 구했다. 아니, 잠깐만요. 내 말 못 들었나? 이 아이는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야. 결국 그는 따랐다. 자물쇠가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작은 안도감처럼 들렸다. 나는 지하 앞에 앉았다. 금속 자국이 아직 선명한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얘야. 할머니가 왔어. 나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자, 이제 심호흡하고. 그래,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봐. 모든 걸 알아야 해. 차갑고 하얀 불빛 아래 지아는 자신의 악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때로는 흐느낌에 끊어졌다. 엄마인 수연은 부산으로 출장 중이었다. 집에는 둘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11시경 지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진석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서툴고 무거운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지아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아는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대학교 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척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이내 문 잠금쇠가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아는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참 예뻐졌네. 아주 여자 다 됐어. 그냥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 지아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술 취하셨잖아요. 제발 나가세요.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한테 달려들어 팔을 잡았어요. 제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뺨을 때렸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짝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귀가 멍멍했어요. 그가 저를 책상 의자로 밀쳤고 그의 다른 손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눈에 차올랐지만 나는 삼켰다.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공황 상태 속에서도 아이는 말을 이었다. 책상 위에 있던 제도용 금속 컴퍼스가 보였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집어들고 있는 힘껏 그의 어깨에 꽂았어요.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침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 순간을 틈타지 않은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려내려와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채로 112에 신고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조여왔다. 나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아야, 그가 널 공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니? 닫혀 있었니? 아이는 흐느끼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가 들어왔을 땐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을 밀고 잠금쇠로 잠갔어요.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대답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진술은 그가 밖에 있었다는 것이고 아이의 진술은 그가 들어와 문을 잠갔다는 것이다. 말 대 말의 싸움. 하지만 내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하나 피어올랐다. 내가 직접 계획했던 세부 사항, 바로 보안 카메라였다. 몇 달 전, 나는 수연에게 출장 갈 때 집을 살피라며 위층 복도, 바로 지하의 방문 맞은편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조언했었다. 그 카메라가 김진석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을 녹화했을 수도 있다. 나는 즉시 일어섰다.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기 있어. 금방 돌아올게. 밖으로 나가 여전히 짜증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최경감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최경감. 지금 당장 내 딸 집의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최경감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나를 관제실로 데려갔다.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은
김진석도 진술대조를 위해 불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역겨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최경감은 시스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둥 중얼거리며 평소보다 시간을 더 끌었다. 마침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녹화가 시작되었다. 화면은 약간 왜곡되어 텅 빈 복도를 보여주었다. 구석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갑자기 영상이 흔들렸다. 다음 장면에서 지아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지아는 피 묻은 컴퍼스를 손에 들고 나와 기이하게도 문지방 바로 앞에 서 있던 김진석의 어깨를 찔렀다. 마치 그가 막 도착한 것처럼. 그가 들어와 문을 닫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담은 모든 순간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지아가 이유 없이 그를 공격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김진석이 미소 지었다. 역겨운 승리의 미소였다. 그는 옆에 있는 경찰에게 돌아서서 순교자처럼 팔을 벌렸다. 거기 진실이 있군요. 저는 그저 안부를 물으러 다가갔을 뿐인데 아이가 이유 없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침묵을 지켰지만 외투 속의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굳게 쥐었다. 서투르게 잘린 영상. 의심스러운 태도의 경찰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조작. 녹화 영상은 조작되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김진석의 미소는 순수한 독약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이기도 했다. 그와 최경감은 그 잘려나간 영상이 종지부, 진실을 묻어버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들은 무언가를 잊고 있었다. 하드 드라이브에 있지 않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증거를. 그것은 112 신고센터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최경감에게 획 돌아섰다. 내 눈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좋아, 최경감. 영상은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지. 하지만 음성은 아니야. 내 목소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단호하게 울렸다. 내 손녀가 112에 건 신고전화 녹취록을 듣고 싶다. 최경감의 얼굴에 순간 공황의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거짓된 전문가의 모습으로 그것을 가렸다. 박 총경님, 그건 검사의 공식 명령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절차 얘기는 그만해.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뒷걸음질 쳐야 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최경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락하는지 아나? 오늘 밤 출근한 걸 후회하게 만들 다른 방법을 쓰게 하지 마. 나의 직접적인 위협은 효과가 있었다. 전직 고위 경찰 간부 최경감의 상사의 상사였던 그림자의 무게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지지를 구하듯 김진석을 쳐다봤지만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릴 뿐이었다. 마침내 최경감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기술자에게 녹취록을 추출하라고 명령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김진석은 눈에 띄게 자신감이 줄어든 채 팔짱을 꼈다. 조사실에서 나온 지아는 내 뒤에서 떨며 서 있었다. 스피커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분한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지아의 목소리가 흐느낌 사이로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은혜로 24번지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소음. 진짜 공황 상태 속에서는 어떤 속임수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들이었다. 아주 선명하게 조금 더 멀리서 들리는 김진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친 짐승처럼 분노에 차으르렁거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전화기 내려놔. 그리고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결정적인 문장이 이어졌다. 가쁜 숨소리마저 덮어버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싫어요. 이거 놔요. 엄마 곧 오실 거예요. 그리고 김진석의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이를 갈며 뱉어지고 아기와
자신은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자의 병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닥쳐, 이 계집애야. 네가 떠들면 내 엄마는 네가 날 유혹했다고 믿을 거다. 잊지 마. 내 엄마는 내 말만 믿으니까. 녹음이 끝났다. 뒤이은 침묵은 묘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른 경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최 경감과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악마의 자백이었다. 하지만 나는 김진석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몇 초 만에 평정을 되찾고 교활하면서도 역겨운 반격을 가했다. 거짓말이야. 그는 스피커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전부 가짜라고요. 지아가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인공지능 음성, 딥페이크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든 만들어내고 원하는 목소리는 뭐든 흉내낼 수 있어요. 저를 파멸시키려고 이 조작극을 꾸민 게 분명합니다. 그의 뻔뻔함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혼란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지아에게 돌아섰다. 말해봐, 지아야. 너 음성 딥페이크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 모두에게 말해. 지아는 절박하게 말을 더듬으며 이리저리 시선을 돌렸다. 네, 그 기술을 배우고는 있어요. 전공 과목 중 하나예요. 하지만 맹세코 전 그렇게 더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순진하지만 일부 사실인 고백은 범인의 손에 든 무기가 되었다. 그것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의부사버지에게 반감을 품은 똑똑한 공대생. 그 주장은 쉬운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최경감은 난파선 속에서 널빤지라도 찾은 듯 즉시 그 기회를 잡았다. 그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을 유효한 증거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시간을 벌며 김진석을 비호하고 있었다. 진실을 복잡하게 꼬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때 관제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내 딸 수연이 뛰어들어왔다. 야간 비행 후 걱정으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다. 공항에서 바로 온 것이었다. 김진석은 인류 배우처럼 즉시 표정을 바꿨다. 그는 완벽한 순교자를 연기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껴안고 어깨에 붕대를 보여주었다. 이것 봐. 지아가 날 찔렀어. 맹세코 난 그냥 아이가 괜찮은지 보러 들어가려 했을 뿐이야. 설마. 그는 목이 메는 척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약혼자의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을 한 채 떨고 있는 딸에게로, 그리고 대리석처럼 차가운 내 얼굴로 옮겨갔다. 여행의 피로, 감정적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간 김진석에게 쏟았던 맹목적인 믿음이 결합하여 잔인한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비난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다. 순수한 실망의 눈빛이었다. 지아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수연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만약에 정말로 내 행복을 망치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라면요? 지아의 억눌린 흐느낌은 어떤 비명보다 더 고통스럽게 들렸다. 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숙였다. 부서졌다. 완전히 부서졌다. 엄마가 휘두른 칼은 경찰의 어떤 비난이나 범인의 어떤 거짓말보다 더 아프다. 나는 그녀를 보며 무한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 또한 피해자였다. 기만의 피해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방에서 나는 혼자였다. 다가오는 전투는 손녀의 정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악마에게 눈이 먼 내 딸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질책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망가진 지아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복도의 차가운 벤치로 갔다. 여기 나랑 같이 있자. 다 잘 될 거야. 내가 속삭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아이를 앉혀두고 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곳에서 나는 연극의 전무를 지켜봤다. 최경감은 위로하는 척 김진석의 등을 두드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공범처럼 교차했다. 다른 경찰들은 가족 드라마를 보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사건을 종결할 준비를 하며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반항적이고 불안정한 10대 소녀가 의붓아버지를 공격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서둘러 일을 마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관심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다. 단호한 눈빛을 한 마른 체형의 젊은 여경이 정숙이 옆에 기대서 있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윤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최경감이나 김진석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웅크리고 있는 지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진석이 그 기술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때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음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이 거짓의 늪 속에서 그녀는 유일한 빛이었다.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천천히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 한 잔 마시려는 척하면서 윤지수 경장 옆을 지나칠 때 멈추지 않고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커피. 길 끝에 있는 등대 카페 30분 뒤에 혼자.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정수기까지 계속 걸어가 마실 생각도 없는 물을 따랐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윤 경장이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잠시 망설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새벽녘 등대 카페에는 졸고 있는 택시기사 몇 명뿐이었다. 나는 가장 구석진 테이블을 골라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시켰다. 쓴맛이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0분 후 윤 경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제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이 달린 재킷은 벗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그녀는 걱정스럽고 긴장된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내 손녀를 믿는군요, 윤 경장. 윤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불안한 손으로 카페라테를 휘저었다. 네, 전 총경님. 그녀가 인정했다. 제 직감으로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가 두려워하는 방식. 그 김진석이란 사람이 연극을 꾸미는 방식. 모든 게 너무 명백해요. 하지만 우리 직업에서 직감은 증거가 되지 못하죠. 지금 모든 것이 손녀분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최 경감님은 잠정적으로 이 사건을 지아 양의 청소년기 심리적 장애로 인한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에 서류를 넘기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사건을 덮으려는 거군. 그 CCTV 녹화 영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 경장의 눈이 빛났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아주 이상합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짚어 봤어요. 영상이 아이가 뛰쳐나오기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끊깁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치 서투르게 편집된 광고처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상의 타임스탬프에 비논리적인 도약이 있다는 겁니다. 몇 초, 아마 수십 초가 사라졌어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는 연민뿐만 아니라 좋은 수사관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영상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나? 윤 경장은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총경님, 원본 증거 파일은 중앙 서버에 보관됩니다.
경감급 이상 간부나 기술 부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최 경감님 몰래 해야 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전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위험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고한 아이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거야. 때로는 정의가 우리에게 관행을 벗어난 길을 가라고 요구하지. 윤 경장. 윤 경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시선은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윤 경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빨랐다. 그녀는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설명했다. 사무실 컴퓨터가 고장나서 사건 영상 파일 형식을 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핑계로 기술 감식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기술자가 그녀의 컴퓨터를 고쳐주는 동안 그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는 명목으로 지하 사건의 원본 파일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우리의 의심을 확증했다.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꼼꼼한 기술자는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시작 부분의 48초 분량이 잔인하게 잘려나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파일의 편집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편집을 실행한 계정은 최민준 경감의 것이었고, 조작은 내가 그 영상을 보기 불과 몇 분 전에 이루어졌다. 그가 한 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총경님, 윤 경장이 전화로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이걸 제출하면 그는 모든 걸 부인할 겁니다.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할 거고 저는 부당한 사건 파일 접근으로 해고될 겁니다. 심지어 기소될 수도 있어요. 정면으로 그와 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 외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부인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객관적인 무언가가요. 나는 윤 경장의 의도를 이해했다. 우리는 은폐의 증거는 가졌지만 여전히 최초 범죄의 증거가 부족했다. 최민준과 김진석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증거 말이다. 윤 경장이 경찰서의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동안 나는 대중의 빛 속에서 나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옛 명성과 빚을 진 친구들에게 건 몇 통의 전화 덕분에 지아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것은 족쇄가 채워진 자유였다. 아이는 감시하에 놓였고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매주 출석해야 했다. 지아는 나의 작은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그 평온함이 아이의 마음속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지아는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침묵 속에서 지냈다. 미소가 사라졌고 예전에 맑았던 눈빛은 이제 길 잃은 듯 멀게만 느껴졌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아팠다. 손녀가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윤 경장이 말한 증거,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딸이 살던 동네, 악몽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증인을 찾거나 보안 카메라를 찾거나 무엇이든 찾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수색은 곧 쓰라린 실망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문은 중년 남자가 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다. 두 번째 집에서는 젊은 여자가 경찰과 김진석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았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했다. 물 한 잔을 건네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증언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모두가 거절했다. 그들은 김진석을 두려워했, 그가 일으킬 문제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침묵의 안전을 택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지붕들을 붉게 물들일 때쯤 나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수연의 집 바로 맞은편 마지막 집 앞에 무력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다정한 얼굴과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있는 노부인이었다. 박정숙 여사님, 딸을 방문했을 때 몇 번 뵌 기억이 났다. 그녀는 나를 바로 알아봤다. 박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녀는 나를 따뜻한 거실로 안내하고 향긋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끓여주었다. 내가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연민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아가씨에게 일어난 일 들었어요. 정말 끔찍해요. 제가 참 아끼는 아이인데 착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김진석이라는 사람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뱀장어처럼 미끈거리는 게 그녀의 말은 얼어붙은 내 마음에 따뜻한 물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카메라가 있거나 사건이 있던 밤에 이상한 것을 보았는지 물었다. 박 여사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우리 집 카메라는 지난주에 고장났는데 영감이 아직 기술자를 부르려고 하질 않네요.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내 안의 쓴맛이 훨씬 더 강했다. 그때 박 여사님이 무언가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잠깐만요. 그녀는 이마를 탁 쳤다. 그날 밤은 아니었어요. 며칠 전이었지. 지난주에 남편이랑 현관지붕 때문에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빨간 기와를 원하고 나는 수연 씨네 집처럼 회색 기와를 원했거든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휴대폰으로 그 집 지붕을 짧게 찍어뒀어요. 평일이었는데 그 김진석이라는 사람이랑 지아 아가씨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별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희망의 불꽃이라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볼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더니 잠시 후 내게 건넸다. 여기 있어요. 영상이 시작되었다. 서툰 사람의 손길로 화면이 떨렸다. 처음에는 파란 하늘 조각과 회색 기와가 클로즈업되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쉴 뻔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카메라가 지붕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 약간 아래로 내려갔을 때 수연의 집 2층 창문에 무언가가 반사되었다. 지하의 방창문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다. 반사 때문에 왜곡되어 있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었다. 지아는 방 밖의 작은 발코니에서 그토록 아끼던 봉선화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김진석이 방에서 나왔다. 유리창의 반사를 통해 나는 그가 그녀 뒤에 너무 가까이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그의 손은 아버지가 할 법한 다정한 방식으로 어깨에 놓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팔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소유욕과 아기가 담긴 몸짓이었다. 그리고 나는 유리창을 통해 지아의 반응을 똑똑히 보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깨는 방어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진석의 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반사된 흐릿한 이미지에 불과했지만 아이의 온몸이 공포와 소리 없는 저항을 외치고 있었다.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떨렸다. 이거였다. 이것이 윤 경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증거였다. 완전히 우연하고 지극히 객관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증거. 그날 밤 방에서의 공격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김진석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범적인 의부사버지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추행 행위를 증명했다. 지아의 두려움이 진짜였음을 입증했다.
박 여사님을 올려다보자 며칠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여사님,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사님께서 제 손녀를 구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집을 나서자 다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휴대폰에 담긴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기였다. 그 거짓의 그물을 끊어낼 검이었다. 나는 즉시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윤 경장에게 전화했다. 만약을 대비해 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찾았어. 윤 경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이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가 추행범이라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경장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인터넷으로 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 만나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만날 수는 없었다. 그곳은 이제 덫이었다. 카페도 안전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중립적이고 더 안전한 장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태욱이라는 이름의 오랜 친구였다. 강 변호사는 훌륭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정의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전화하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돕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 따뜻한 불빛 아래 법률 서류 더미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펼쳐놓았다. 눈에 띄지 않게 평상복 차림을 한 윤 경장은 CCTV가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장본인이 최민준 경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강 변호사에게 박 여사님의 휴대폰을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아 안경을 쓰고 영상을 보았다. 한 번만 보지 않았다. 그 창문에 비친 흐릿한 이미지를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했다. 볼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평소의 다정함은 사라지고 심각한 사건을 마주한 변호사의 진지함으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충분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한 걸 확보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전략을 설명했다. 이 증거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비롭게 사라지거나 행정 절차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최민준과 그를 비호하는 자들이 그것을 묻어버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그는 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시스템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 단계를 올립시다. 곧바로 검찰청으로 가서 한지영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부문 내 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의 일을 망치는 자들을 뼛속까지 증오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한 부장검사와 일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맥을 동원해 다음날 아침 긴급 면담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우리는 검찰청의 위압적인 건물로 함께 향했다. 나, 윤 경장, 그리고 강 변호사, 박 여사님도 강 변호사가 증언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자 증인으로서 우리와 동행할 용기를 내주셨다. 그녀는 내게 말했, 지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지영 부장검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존경심을 자아내는 존재감을 가진 강력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인사치레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져온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영상이 편집된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윤 경장의 상세한 증언을 침묵 속에서 들었다. 박 여사님의 영상을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여러 번 보았다. 우리가 끝마쳤을 때 그녀는 단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 15분 후 그녀는 돌아와 일련의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관할 경찰서의 지하 사건 관련 모든 파일을 봉인할 것.
최민준 경감에 대한 사법방해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긴급 내부 감찰을 개시할 것. 그날 오후 검찰 특수수사팀이 예고 없이 관할 경찰서를 덮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어 아무도 반응할 틈이 없었다. 최민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즉시 소환되었다. 검찰 기술팀이 그의 계정이 정확한 시간과 IP 주소와 함께 보안 영상을 자르는데 사용되었다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최민준은 침묵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시스템 오류 탓을 하려 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정보 분석가들은 그 거짓말들을 몇 초 만에 논파했다. 결국 사법방해와 공격 공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 앞에서 최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진술을 근거로. 그리고 한 부장검사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김진석은 그의 화려한 금융자문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오만함도 피해자 연기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직원들 앞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건 다 오해야. 건방진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너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후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최민준이 발각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김진석은 전략을 바꿨다. 그는 최민준이 술친구였으며 빚진 게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부분의 책임을 최민준에게 떠넘기려 했고 그것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박 여사님의 영상이 추행을 증명하고 112 신고 녹취록이 음성 분석가들에 의해 인증되면서 그의 유죄는 명백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그 악마의 얼굴을, 한 남자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재판날. 법정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호기심 많은 기자들부터 정의를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지하 옆 맨 앞줄에 앉았다. 아이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손가락은 차갑고 떨렸지만 아이를 보았을 때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결의와 차분한 용기가 있었다. 뒷줄에는 수연이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잠 못 이룬 밤과 자신을 좀먹는 죄책감으로 눈은 퀭했다. 법정 연문이 열렸다. 김진석이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더 마르고 창백해졌지만 눈에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를 정의했던 도전적인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 다음 최민준이 구겨진 사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빛바랜 그림자처럼 보였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숨을 구멍이라도 찾는 듯 바닥만 쳐다봤다. 한지영 부장검사가 이끄는 검찰 측은 경고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정의의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박 여사님의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이미지가 약간 흐릿했지만 김진석의 행동은 부인할 수 없었다. 법정 전체가 그가 지하 뒤에 서서 아이의 팔을 따라 미끄러지는 그의 손과 아이의 공포에 찬 반응을 보며 침묵에 잠겼다. 모범적인 의부사버지라는 가면은 첫 번째 증거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다음으로 112 신고 전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공황과 절망에 가득 찬 지아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전율하게 한 것은 김진석의 문장이었다. 닥쳐, 이 계집애야. 네가 떠들면 네 엄마는 네가 날 유혹했다고 믿을 거다. 잊지 마. 내 엄마는 내 말만 믿으니까. 분노의 수군거림이 법정을 휩쓸었고 판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다.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나왔다. 검찰 기술 분석가가 완전히 복원된 보안 카메라 원본 영상을 제시했다.
모두가 이전에 잘려나갔던 48초의 침묵 동안 숨을 죽였다. 영상은 김진석이 복도를 살핀 후 몰래 지하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8초가 침묵 속에 흘렀다. 그 문 뒤에서 어떤 공포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48초.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고 지아는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방어하며 뛰쳐나왔다. 그 48초는 치명적인 공백이었고 지아의 진실과 김진석의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신문 과정에서 김진석은 모든 것을 계속 부인했다. 그는 단지 걱정 많은 의붓아버지의 과장된 애정 표현이었을 뿐이며 지아가 자신의 의도를 오해했다고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비극의 희생자인 척 연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반면 최민주는 증인석에 불려 나왔을 때 선처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예전에 자랑스러웠던 경감의 흔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영상을 조작하고 김진석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이끌었다고 인정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발언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김진석은 쳐다보지 않았다. 나에게 그는 더 이상 내 관심을 받을 가치도 없는 악마에 불과했다. 내 시선은 최민준에게 향했다. 나는 자네를 안다. 최경감. 나는 침묵 속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이 조직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한다. 이상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지. 정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정의를 빚을 갚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만들었어. 자네의 맹세를 값싼 농담으로 만들었지. 자네의 죄는 단지 증거를 조작한 것만이 아니야. 자네의 가장 큰 죄는 자네가 입고 있는 제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최민주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였다.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배심원단은 오래 수기하지 않았다. 판결은 빠르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내려졌다. 김진석은 미성년자 성추행 및 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민주는 사법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시 경찰직에서 파면되었고 평생 모든 직위와 연금을 잃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재판의 끝을 알렸을 때 거대한 무게가 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처음부터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수연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길을 잃고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감히 지아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나를 보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나쁜 엄마예요. 아이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지아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안의 분노는 이미 꺼져 있었다. 피로와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넌 틀렸다, 수연아. 끔찍한 실수였지. 하지만 지금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실수를 바로잡아라.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그리고 네가 사과해야 할 사람, 남은 평생을 바쳐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란다. 나는 부드럽게 지아를 향해 고갯짓했다. 내 손녀는 여전히 거기에 조용히 서서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의 눈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고통과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꽃. 엄마가 정말로 변했는지에 대한 소리 없는 질문. 두 사람의 치유의 길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재판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지아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선고된 형량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흉터를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아이를 우리 집, 현관 앞에 봉선화가 가득 핀 그 집으로 데려갔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이 아이의 피난처, 세속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평화의 요새가 되기를 바랐다. 며칠 후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옛집에 가서 지하의 방을 청소하고 물건들을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차분하게 지아가 결정하게 두라고 말했다. 먼저 물어보렴, 수연아. 더 이상 아이를 대신해서 결정하지 마. 결국 지아는 온 몇 벌과 읽다만 전공 서적 몇 권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집에는 단 1분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다. 모든 물건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며든 그 방의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다음 며칠 동안 지아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지만 그 고통은 모든 몸짓과 침묵 속에서 느껴졌다. 초인종 소리나 복도에서 내가 조금 더 세게 걷는 발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아이가 꿈속에서 중얼거리며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소리 없이 일어나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이는 그래픽 디자인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수업을 모두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 괴물로부터 자신을 지켰던 바로 그 금속 컴퍼스가 악몽이 되어버렸다. 겪었던 공포를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존재가 된 것이다. 몸의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오랫동안 계속 피를 흘린다. 한편 수연은 서툴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첫 주에는 최고급 최신형 노트북을 가져와 딸에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아는 그저 고마워요, 엄마. 라고 말하고 상자를 구석에 두었다. 상자는 열리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갔다. 다음 주에는 지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는 자리에 앉아 의무감에 몇 숟가락 뜨기는 했지만 음식을 삼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식사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결국 지아는 자기 방으로 가겠다며 허락을 구했고 수연은 차가운 식탁 앞에 홀로 남겨졌다. 수연의 방문은 똑같은 슬픈 각본으로 반복되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날씨나 건강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려 썼다. 지아는 현관근에 앉아 봉선화 꽃을 바라보며 단음절로 간신히 대답했다. 수연이 떠날 때마다 나는 울음을 참느라 퉁퉁 부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좌절된 방문 후에 나는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혔다. 지아가 왜 너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지 아니? 내가 물었다. 수연은 마침내 쌓아온 모든 슬픔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제가 아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요. 그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분노 없이 오직 피로감으로 말을 이었다. 넌 물건으로, 음식으로, 공허한 말로 아이의 용서를 사려고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신뢰는 사는 게 아니란다. 수연아. 신뢰는 조금씩 행동으로,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속부터 변했다는 증거로 다시 쌓아가는 거야. 나는 지아가 악몽을 꾸는 밤들에 대해 소음에 깜짝 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의 상처는 피부에 있어서 네가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상처는 내면에, 마음속에, 꿈속에 있단다. 아이가 내게 말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이의 침묵을 듣는 법부터 배워야 해. 내 말은 수연 안에 무언가를 깨운 듯 했다. 그녀는 선물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었다. 방문은 덜 잦아졌고 더 진솔해졌다. 압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녀는 옛집을 팔았다고 전화했다. 더 이상 그 기억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엄마. 구석구석이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를 상기시켜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방문하는 대신 지아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짧고 공허한 사과가 없는 편지들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학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단체를 찾아 가입했다고 썼다. 다른 어머니들,
그녀처럼 실수를 저지른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그녀는 어떻게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아주 미미하더라도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지아에게 답장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와서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지아가 조심스럽게 우편함으로 나가 쌓인 편지 더미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 속의 절박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울음, 해소의 울음이었다. 마치 아이의 마음속 얼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6달이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고 흘러갔다. 마치 부서졌던 강둑을 다시 만드는 잔잔한 강물처럼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지아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우리 집의 침묵은 조금씩 작은 대화와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때로는 미소로 채워져 갔다. 아직 예전의 그 아이처럼 빛나고 자유로운 미소는 아니었다. 여전히 수줍고 슬픔의 기운이 어려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늦봄의 어느 아침 현관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일면의 큰 헤드라인이 눈에 띄어들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경찰, 전국을 뒤흔든 사건 이후 새로운 운영 절차, 박서윤 프로토콜 발표. 내 이름이 신문에 큰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속 읽었다. 기사는 한지영 부장검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지아 양 사건은 우리에게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주의와 권력 남용이 정의를 파괴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새로운 프로토콜은 경찰 조직의 전설이자 동료들과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는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박서윤 전 총경님의 이름을 땄습니다. 나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요점들을 주의 깊게 읽었다. 그것은 내용 없는 아름다운 문구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겪었던 지옥에서 태어난 실질적인 변화들이었다. 모든 현장의 CCTV 녹화 영상과 원본 음성은 기록되는 즉시 어떤 개인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검찰의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복사된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제3자에게 디지털 증거 분석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중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신고는 경찰 내부 감찰 부서가 아닌 검찰의 독립 부서에서 처리한다.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렀다. 자부심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지아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을 남겼다.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패를. 얼마 후 윤지수 경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경위로 승진했으며 이제 여성과 아동 관련 민감 사건을 전담하는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되었다고 기쁘게 말했다. 가끔은 제복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편에 설 용기를 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총경님께 배웠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었다. 수연은 이제 한때 도움을 구했던 피해자 지원센터의 핵심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더 이상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담을 공유하며 강연을 하기도 했다. 다른 부모들이 자녀가 학대당할 때 아주 작은 신호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그녀가 맹목적인 신뢰에 대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가르쳤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녀, 지아. 아이는 명문 한국대학교 법학부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아이는 내 옆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한지영 검사님 같은 검사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고 싶어요. 지아의 개강날, 수연이 나타났다. 혼자 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분홍색과 보라색 꽃이 핀 작은 봉선화 화분이 들려 있었다.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알아. 수연은 감격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 봉선화는 아주 오래전에 너랑 내 아빠랑 내가 함께 심었던 거야. 거기서 가지를 하나 가져왔어. 이 새로운 길에 내 아빠의 아름다운 기억 한 조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지아는 침묵을 지키며 화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얼음벽은 녹아내린 듯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엄마를 껴안았다. 그것은 짧고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한 포옹이었지만 반년 동안 모녀를 갈라놓았던 침묵과 공백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안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깊이 남아 있었고 아마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대학에서 돌아온 후 지아와 나는 평소처럼 현관에 다시 앉았다. 아이는 두꺼운 법학 서적에 집중하고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 눈 속 깊은 곳까지 닿는 완전하고 빛나는 미소였다. 할머니,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고마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밖에서는 지붕의 봉선화가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고 새로운 단계, 삶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